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갑자기 닥친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최근에 빈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국민 여러분들을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던, 걱정스럽게 했던 사고의 시초는 아마 송파 세모녀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 내에 들이닥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있죠.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들여다볼 작정입니다. 자, 이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사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하는 심정으로 네. 부담도 되고 하기 싫지만 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하실 입장이 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요? 어떤 법은 뭐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법도 있지만 네. 어떤 법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네. 그 법을 개정할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법 개정까지 가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법들도 많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익을 위해서 사회 네.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지만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 예. 그런 거죠. 국민 전체의 어떤 재정 문제나 그런 걸 봐서는 개혁해야 하지만 네. 공무원 단체들은 자신들의 그 노후의 소득인 연금이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비례대표이니까 네. 이제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압력은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구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역구 주민들하고 맞부딪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쉬운 건 있지만 여전히 네. 블로그나 뭐 의원실로 뭐 항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유. 많은 상황인데 네. 뭐 그럴 때마다 국회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뭐 갈등이 많긴 하지만 네. 또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면 또 악역을 또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상처받고 힘들고 흔들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신분으로서는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이겨내신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갈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역사로부터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은 많은 곤란에 부딪히고 뭐 이견들 속에서 충돌하고 그렇지만 결국 네.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당시 그 개혁을 해내지 못했었으면 훨씬 더 나빠졌을 텐데 그때 그것을 한 것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법률이죠. 네. 긴급복지지원법. 예. 이 개정안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인데요. 당초 개정안을 발의하셨을 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떤 배경이 있으셨는지. 그 당시 이제 저만 이 법을 낸 건 아니고 네. 뭐 김한길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의원도 내시고 그랬는데요. 예.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파장이 컸죠. 예, 그때 예. 이제 그런 사고를 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 국가가 그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건 굉장히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긴급복지 지원이 있긴 한데 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네. 제가 낸 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복지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문가가 잘 보고 있으면 네. 이 가구는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별 공무원이 찾아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이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 없을까?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가구들을 선별해서 미리 이제 연락을 취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였고 네. 두 번째는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가자. 우리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일반 국민이 또 발굴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발굴한 다음에도 이 지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할 때까지 절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소비하기엔 너무나 위기 가구가 많다. 그래서 우선 선 지원을 하자. 네. 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는 지원에 대한 처리는 후로 하는 지자체 공무원한테 조금 더 선 지원할 수 있는 발굴의 기회와 그 다음에 발굴했을 때 선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권리를 강화해주는 그런 게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핵심 내용은 조금 뒤에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이미 이제 예.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네네, 예. 하나씩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송파 세모녀처럼 이제 위기에 처했지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었는데 예. 신청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본인이 난 어렵소라고 신청을 하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겠죠. 예. 이렇게 위기에 처한 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주로 정보가 없는 거죠. 본인이 아. 이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지 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어도 위기 가구는 이제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해당 사항들이 좀 다소 복잡했고 네. 그것들이 국민들께 잘 이렇게 설명이 되거나 홍보가 되지 못했던 점들 그다음에 네.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누구나 다 아무리 큰 문제가 없었던 가구도 자기의 삶의 어떤 일시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때 물론이죠. 그때는 그것이 어떤 국가의 온정이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같은 게 조금 저희 사회에 좀 확산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어떤 경우에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신청한 다음에 지원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드는 부분 때문에 우선 발굴해서 선 지원하는 그러니까 네. 지원이 이게 나중에 사실은 해봤더니 이 사람을 꼭 지원하는 게 기준이 안 맞다 하더라도 먼저 지원을 하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의 폭이 굉장히 적고 일부밖에 받지 못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굉장히 넓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발굴을 해야 되는 의무자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당시는 그냥 그런 가구를 보면은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지자체에 알려야 된다는 어떤 신고 의무자도 좀 많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화하고 실제로 지원의 대상도 그다음에 확대하고 지원의 기준도 좀 완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또 한 번 네네, 다시 한번 네네. 언급해 주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들을 쭉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없었고 네. 또 복잡했고 네.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예. 신청 후 실제 도움이 오기까지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학력이 낮은 분들이 모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네.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알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무엇보다 앞서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것이 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떳떳해진다는 느낌이 좀 네, 들었거든요. 네네, 예. 네, 이런 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개정안의 개정 아니죠, 이제 개선점, 이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점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네. 핵심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좀 많긴 한데 네네. 우선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위기가구의 특성이나 형태가 그래서 조금 더 위기가구의 유형을 지자체 아. 조례로 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 정보가 네.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의무자를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것. 여기는 어떤 분들이 포함될까요? 보통 이제 시군구 공무원들, 계약직까지 포함한 공무원들인데 저희가 장애인 활동 시설이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종사자들도 이번에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아무래도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번에 네. 포함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발굴 조사를 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는 의무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들어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원을 먼저 하라. 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에 필요한 어떤 서류들은 그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지원 수급 계좌가 있는데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 근데 그 예. 부분은 압류 못하도록 네. 긴급 지원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 긴급 지원을 받았을 때 네. 교육과 관련된 지원은 제가 횟수를 2번에서 4번으로 늘려서 분기마다 다 2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뭐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등록금이나 기타 나머지를 그걸 4번으로 그래서 4번으로. 학생들은 더욱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 중에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이제 나옵니다. 네. 이분들의 권한 범위라고 할까요? 네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역할에 있어서 뭐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딱 규정지어서 하시는 것인지. 이분들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먼저 선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네네. 오히려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큰 걱정이라고 걱정이죠. 하셔서 네. 면책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분한테 뭐 긴급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굉장히 긴급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직무상의 실수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네.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의 그 실제로 위기가구 지원받는 분들의 인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네. 대신 이분들한테도 비밀 준수 의무를 그 저희가 추가한 부분들이 있고 네.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에 대한 어떤 추궁을 걱정하지 말고 알고. 빨리빨리 발견하고 네. 선지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요한 의무자들이신데 예.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A 지역구하고 A 지역하고 B 지역이 서로 다른 형태로라도 그 위기 가구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먼저 지원해라 이런 네. 부분들이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외에 네.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 일반인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들. 그렇죠. 그런 경우 주민들께서.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복지의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129가 있어요. 우리가 119가 있듯이 네, 예, 있습니다. 복지랑 관련된 모든 민원은 129로 129 죠. 합니다. 그럼 네. 119로 이제 신고해서 우리 네. 뭐 옆집에 어떤 분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좀 간편한 방법이고 네네. 뭐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죠. 우리 네. 옆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한번 살펴봐 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새마을 분여회라든가 아니면은 적십자사나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랑 또 연계해서 협력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스가 끊긴 지 오래된 집이면 분명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멀리 사는 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집이 알 수 옆집이나 있죠. 동네 분들이 아시는 거거든요. 예. 그 집에 예전처럼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는 알 수 있는 네. 세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 가구가 뭘 하는 분들인지 그런 거는 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뭐 그분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려줬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가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에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네. 알려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의 도움이 사실은 복지공무원이 발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현행법상 그 위기에 처한 가구가 예.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한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뭐 만약에 다 한꺼번에 받으면 굉장히 액수가 작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생계료는 이제 식료품비 같은 거는 네. 한 달에 110만 원까지 6개월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면 300만 원 이내에 연 뭐 2번 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로서는 61만 원까지 그러니까 1년을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에 아하. 61만 원까지. 그래서 네. 이게 다 해당이 되시면 절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한꺼번에.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만 받으실 수도 있고 전체 네.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수업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수업료를 내니까 지금 이해였던 건 제가 사회도 늘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은 아예 뭐 수업료나 이런 건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나 그다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료비도 저희가 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98,000원 정도를 왜냐하면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난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겨울에 네, 동절기. 예. 그래서 연료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해산비 60만 원 같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네.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그 생명과 같은 그런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2년 안에는 똑같은 걸 못 받으세요. 근데 2년이 지나면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면 다시 또 똑같은 사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경향을 보니까 그 어려움에 처한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가족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하신 경우가 좀 많아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정말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 막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렇죠. 예. 가장이 이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등지는 거는 자신이 떠났을 때 돌볼 사람이 없기 없다. 때문에 너무나 예. 불안해서 차라리 뭐 이렇게 예. 되는 건데 국가가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부족하지만 네. 계속 늘려가려고 국회에서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여야 의원이 전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어려울 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트는 이 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설도 있거든요. 시설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풍족한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야말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네. 예, 아까도 주민센터를 얘기하신 찾아가시면 것처럼 내 권리다. 됩니다. 예,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네,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냈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상황을 살펴서 맞춤형 서비스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의원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이시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 기구와 특위의 위원으로 또 각각 예, 활동하고 계신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아유, 뭐.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네. 이제 이 연금 개혁안, 네. 새누리당 안은 지난 3월부터 만들어서 이제 네. 1년 동안 제가 이 연금 개혁에 사실은 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분들에게는 공무원분들이 뭐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의 지금까지의 장점이라는 것은 재직 기간이 길다, 정년이 보장됐다라는 그렇죠. 것과 그다음에 상대적인 박봉에 비해 연금이 후하다라는 네. 두 가지로 사실은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거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196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55년이 됐는데 네. 몇 번의 개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93년부터 이미 재정 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들이 내신 돈으로만, 그러니까 정부가 절반을 대고 네. 절반은 본인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이미 93년부터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연금을 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 그러냐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은퇴하신 공무원들이 처음 설계할 때보다 이제 장수하시는 거죠. 그거는 네.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재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국민연금에 비해서 후한 거예요. 이게 자신이 낸 돈에 비해서 네. 받아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 못하고 더 어려워서 국민연금의 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은 국민이 오히려 훨씬 더 후한 연금을 그 세금을 통해서 보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 개혁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2000년에도 했고 뭐 2005년, 2009년 다 했지만 네. 개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개혁이 부족했던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퇴직하는 분들은 계속 쌓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저희가 대수술을 하겠다. 더 이상은 국민의 어떤 세금 보전으로 갈 수가 없다. 내년만 해도 하루에 100억씩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또 5년 후면 하루에 200억, 예. 또 5년 후면 하루에 300억. 이렇게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공무원분들이 불편하셔도 네. 국민 전체의 어떤 재정을 생각한다면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 100만 분과 그 가족이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신 게 좀 있어서 저희가 네.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재정상 어쩔 수 없으니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따라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예, 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그동안은 개혁에 앞장서 있었었는데 네. 정부가 사용자니까 했었는데 정부도 공무원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지금까지 좀 네. 약했던 이유는 셀프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표심에 영향을 받는 정당이 이런 일을 하긴 굉장히 어렵지만 새누리당이 앞장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네. 끝으로 짤막하게 네. 임기 내에 실현하시고 싶은 입법 계획 있으신지. 저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데드라인은 5월 2일입니다. 입법이. 예, 그래서 예. 제 시계는 일단은 5월 2일까지밖에 지금은 없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제가 원래 처음 국회 그 비례대표로 올 때 보육 전문가로 시작을 했어요. 네. 여성 정책과 보육. 그래서 예, 예. 지금 무상보육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재원의 문제라든가 뭐 그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아동 학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 정책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는 네. 무상보육의 정신은 지키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끝까지 노력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내 시계는 5월 2일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신 말씀 속에 얼마나 이 일에 지금 공을 들이고 열심히신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